어느 날 모모가 말했다. 정말 모르겠어. 나를 찾아오는 우리 옛 친구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벌써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 모모 곁에서는 관광안내원 기기와 도로 청소부 배포가 폐허의 풀이 웃자란 돌계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기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래,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거든. 예전 같지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인데? 기기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생각에 잠겨 헌칠판에 끄적거렸던 몇 마디 글자를 침을 묻혀 지웠다. 몇 주일 전 배포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에서 찾아 모모에게 갖다 준 칠판이었다. 물론 새 것은 아니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금까지 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점만 빼고는 아직도 꽤 쓸만했다. 그때부터 기기는 날마다 이런저런 글자 쓰는 법을 모모에게 가르쳐 주었다. 모모는 기억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읽기는 상당히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쓰기는 읽기만큼 잘 되지 않았다. 모모의 질문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던 도로 청소부 배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맞다. 그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도시에는 벌써 어디에나 번져 있지. 그게 내 눈에 띈 지는 벌써 오래됐어. 모모가 물었다. 대체 그게 뭔데요? 배포는 한참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좋지 않은 일이야.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덧붙였다. 추워지고 있어. 기기는 위로하듯이 모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 그 대신에 점점 많은 아이들이 여길 찾아오잖니. 배포가 말했다. 그래,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모모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배포는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애들은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그저 피난처를 찾아오는 것뿐이야. 세 사람은 원형극장 한가운데에 있는 둥그런 풀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몇몇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이 그날 오후에 새로 생각해낸 놀이였다. 그 중에는 모모의 옛 친구들도 끼어 있었다. 이를테면 안경을 낀 파울로라는 사내애가 있었다. 꼬마 동생 데데를 데리고 온 마리아라는 소녀도 있고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높은 마시모라는 뚱뚱한 소년도 있었다. 언제 보아도 약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프랑코라는 남자애도 보였다. 하지만 그 아이들 말고는 며칠 전부터 어울리기 시작한 아이들이었다. 그날 오후에 처음 온 작달막한 소년도 있었다. 정말 기기가 말한 대로 날마다 점점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런 현상은 정말이지 모모가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마디로 놀 줄 모르는 아이들이 대다수였다. 그 아이들은 흥미 없다는 듯 지루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앉아서 모모와 모모의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일부러 회방을 놓아 놀이를 망쳐버릴 때도 허다했다. 말다툼을 하고 때리고 싸우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었다. 모모의 존재가 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새로 온 아이들도 곧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새록새록 떠올리고 신이 나서 함께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낯선 아이들이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다른 구역의 아이들까지 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단 한 명의 회방꾼만 있어도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모두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모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었다. 요즘 들어 제대로 갖고 놀 수도 없는 온갖 종류의 장난감을 들고 오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이를테면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원격 조종 탱크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었다. 또 막대기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면서 윙윙 요란한 소리를 내는 우주 로켓도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놀이를 할 수는 없었다. 또 번쩍번쩍 눈을 빛내며 흔들흔들 돌아다니면서 목을 이리저리 돌리는 작은 로봇도 있었다. 하지만 그뿐 달리 쓸모가 없었다. 모모는 물론이고 모모의 친구들도 가져본 적 없는 아주 값비싼 장난감도 있었다. 그런 장난감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에 홀린 듯이 또는 그냥 못 견디게 지루해하며 덜덜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장난감, 흔들흔들 걸어다니는 장난감, 빙글빙글 돌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장난감 따위를 몇 시간이고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자 몇 개, 찢어진 식탁보, 두더지가 쑤셔놓은 흙더미, 조약돌 한 줌만 있으면 되는 옛 놀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놀이를 할 때면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저녁에도 놀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놀이에서 빠져나오더니 결국 모두 기기와 배포와 모모 곁에 빙 둘러앉았다. 아이들은 기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기기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었다. 오늘 처음 나타난 작달막한 소년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왔던 것이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좀 떨어져 앉아서 라디오를 커다랗게 틀어놓았다. 광고 방송이었다. 불량스럽게 생긴 프랑코라는 아이가 을러대는 어조로 물었다. 그 바보 상자 좀 작게 틀 수 없니? 낯선 소녀는 이죽이죽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내 라디오는 원래 이렇게 큰 소리가 난단 말이야. 프랑코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당장 소리 줄여. 낯선 소녀는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지만 곧 뻣뻣하게 대꾸했다. 넌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난 마음대로 내 라디오를 크게 틀 자유가 있단 말이야. 배포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말이 맞다. 우리는 그에게 라디오를 크게 틀지 말라고 할 수 없어. 기껏해야 부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프랑코는 다시 자리에 앉아 씩씩대며 말했다. 하지만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저 애는 오늘 오후 내내 우리가 노는 걸 회방 놓고 있어요. 배포는 작은 안경 너머로 낯선 소년을 따뜻한 시선으로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유가 있을 게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게야. 낯선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후에 아이는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고 다른 쪽을 바라보았다. 모모는 아이에게 다가가 가만히 곁에 앉았다. 아이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한동안 주위는 조용하기만 했다. 새로운 아이들 중에 하나가 부탁했다. 얘기 좀 해줘요, 기기.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아우성치듯 소리쳤다. 그래요, 기기. 부탁이에요. 웃기는 이야기 좀 해줘요. 아니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 옛 이야기요. 아니, 모험 이야기요. 하지만 기기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마침내 기기는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 집에 대해서, 또 너희가 뭘 하고 왜 여기에 오는지 말이야.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갑자기 아이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딱딱하게 굳었다. 이윽고 한 아이가 입을 열었다.
우린 아주 멋진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토요일 날 아빠랑 엄마는 시간이 있으면 차를 닦아요. 얌전히만 하면 나도 도와드려도 돼요. 나중에 나도 그런 차를 살 거예요. 한 조그만 소녀가 말했다. 난요, 가고 싶으면 날마다 극장에 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극장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잠시 후에 소녀는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난 맡겨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몰래 여기에 와서 돈을 아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차표를 사서 7 난쟁이한테 갈 거예요.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이 바보야, 7 난쟁이 같은 건 없어. 작은 소녀는 끝까지 우겨댔다. 있어. 여행 안내서에서도 봤단 말이야. 한 조그만 남자아이가 말했다. 난 옛 이야기 테이프를 10개나 갖고 있어요.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도 돼요. 옛날에는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저녁마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녁 때 집에 계시는 적이 없어요. 아니면 몹시 피곤해서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라고 하세요. 마리아라는 소녀가 물었다. 그럼 엄마는? 엄마도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셔. 그렇구나. 우리 집도 똑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나한텐 대대가 있어요. 마리아는 무릎에 앉아있는 꼬마 동생에게 뽀뽀를 하고 말을 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서 둘이서 먹어요. 그런 다음에 숙제를 하죠. 그러고는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쏘다니는 거예요. 대개는 여기에 오죠.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형편이 비슷비슷했던 것이다. 프랑코가 말했다. 솔직히 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아이는 조금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나하고 놀 시간이 없는 게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투닥투닥 싸우기나 할 테고 그러면 난 또 잔뜩 두들겨 맞거든요.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온 소년이 불쑥 아이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다. 하지만 난 옛날보다 용돈을 많이 받는걸? 프랑코가 대답했다. 당연하지. 어른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우릴 떼버리려고 말이야. 어른들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도 좋아하지 않죠. 이젠 정말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낯선 소녀는 성을 내며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아주 좋아해. 하지만 시간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대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주셨어. 아주 비싼 거야. 이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야. 안 그래?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심술궂은 회방꾼이었던 소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소녀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를 쓰며 더러운 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댔지만 눈물은 얼룩덜룩 더러운 뺨에 선명한 고랑을 내며 줄줄 흘러내렸다. 다른 아이들은 동정어린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땅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이제 그 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아이들도 모두 그런 기분이었다. 모두들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한참 있다가 배포 할아버지가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추워지고 있어. 안경을 쓴 소년 파울로가 말했다. 여기 못 오게 될지도 몰라요. 모모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모모 너, 기기 아저씨, 배포 할아버지는 모두 건달에다 게으름뱅이래. 하느님의 소중한 시간을 훔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거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보고 이제 여기 오는 걸 그만두래.
안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야.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기기는 아이들을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너희들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말을 듣고도 왜 우는 거지?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프랑코가 입을 열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언제나 내가 나중에 노상강도가 될 거래요. 난 아저씨들 편이에요. 기기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들은 당황해서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파울로가 뭔가를 알아내려는 듯이 베포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튼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러고는 더욱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베포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섰다. 그래도 키는 별로 커 보이지 않았다. 베포는 손가락 3개를 높이 치켜들고 말했다. 내 평생에 하느님이나 이웃 사람에게서 한순간의 시간도 훔친 적이 없어.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다. 모모가 덧붙였다. 나도 그래. 기기가 엄숙하게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깊은 감동을 받은 아이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새 친구의 말을 의심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기기는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전에는 모모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모모가 그네들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거든.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 사람들은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야. 하지만 이젠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 또 전에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쁜 마음으로 날 찾아오곤 했단다. 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잊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건 역시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들 말하지. 너희들을 위해서 쓸 시간도 없다고 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는지 정말 이상해. 기기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시내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단다. 푸지라고 하는 이발사야. 한동안 못 만나긴 했지만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니까. 신경질적이고 퉁명스럽고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거야. 전에는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구성지게 노래도 부를 줄 알고 5만 가지 일에 대해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럴 시간이 없대. 그 사람은 옛날의 푸지 씨가 아니었어. 마치 헛개비 같았다니까. 알겠니? 그런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이라면 그냥 푸지 씨가 조금 돌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어디를 보건 요샌 그런 사람들 천지야. 게다가 점점 늘고 있어. 심지어 우리 옛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니까. 난 전염병이 강한 정신병이 돌고 있나? 하고 나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단다. 베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 일종의 전염병이야. 모모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럼 우리가 친구들을 도와줘야 해요. 그들은 그날 저녁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의논했다. 하지만 회색 신사들과 그들의 부지런한 활동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후 모모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자기를 보러 오지 않는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며칠 동안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모모는 우선 미장이 니콜라를 찾아갔다. 니콜라가 살고 있는 집은 잘 알고 있었다.
니콜라는 그 집의 지붕 및 조그만 방을 새내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니콜라는 집에 없었다.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니콜라가 지금 도시 반대편에 대규모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돈을 무척 잘 번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대개 아주 밤 늦게 나온다고 했다. 게다가 종종 술에 취해 있어서 도대체 그 사람과는 잘 지낼 수가 없다는 얘기도 했다. 모모는 니콜라를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니콜라의 방문 앞 계단에 앉았다. 서서히 어둠이 깊어졌고 모모는 깜빡 잠이 들었다. 모모가 쿵쾅거리는 요란한 발소리와 거친 노랫소리에 잠이 깨었을 때는 벌써 밤이 꽤 깊어진 것 같았다. 니콜라는 계단을 비틀비틀 걸어 올라오다가 모모를 보자 당황해서 우뚝 멈춰섰다. 니콜라가 웅얼거렸다. 어이 모모, 살아있었구나. 대체 여기서 뭘 찾고 있니? 그는 말끄러미 바라보는 모모를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저씨요. 니콜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 정말 너밖에 없구나. 밤이 늦었는데 옛 친구 니콜라를 보러 오다니. 벌써 오래전에 너를 찾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도무지 그런 개인적인 일을 할 시간이 안 나는구나. 니콜라는 부산하게 손사래를 치며 모모 옆 계단에 덜썩 주저앉았다. 꼬마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지. 전과는 아주 다르단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저쪽에서는 속도가 딴판이야. 눈이 핑핑 돌 지경이라니까. 우리는 날마다 건물 한 층씩 쌓고 있어. 한 층 한 층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야. 그래,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 거기서는 모든 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세세한 손놀림 하나하나까지 모두. 니콜라는 말을 계속했고 모모는 열심히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에서는 점차 열기가 사라졌다. 그는 벼랑간 입을 다물고 거칠고 딱딱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갑자기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허튼 소리야. 모모, 보다시피 난 또 너무 많이 마셨어. 나도 알아. 이제 난 자주 과음한단다. 안 마시면 우리가 거기서 하는 일을 견딜 수 없거든. 정직한 미장이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모르타르의 모래를 해도 정말 너무 많이 섞어. 알겠니? 아마 4, 5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누가 기침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야. 모든 게 엉터리야. 비열한 엉터리.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제일 나쁜 건 우리가 짓는 건물들이야. 그건 집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을 담아두는 창고일 뿐이야. 거기 있으면 속이 뒤틀려.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난 돈만 벌면 그만이잖아. 그래, 시대가 변하고 있어. 전에는 나도 달랐지. 남들에게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걸 지으면서 내 일에 긍지를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돈을 많이 벌면 미장일을 때려치우고 딴 일을 할 거야. 그는 고개를 떨구고 우울한 시선으로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니콜라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언젠가 널 다시 찾아가 모든 얘기를 털어놓아야 할 것 같구나. 그래, 그래야겠어. 내일 당장 얘기하자. 응? 아니면 모레가 나을까? 아니, 우선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사정을 봐야겠어. 하지만 가긴 꼭 갈 거야. 그럼 약속한 거다.
모모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두 사람 모두 몹시 피곤했다. 하지만 니콜라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오지 않았다.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모양이었다. 모모는 다음에는 술집 주인 니노와 뚱뚱한 아내를 찾아갔다. 빗물로 얼룩진 회벽과 문 앞에 포도나무 정자가 있는 니노의 자그마한 낡은 집은 변두리에 있었다. 모모는 옛날처럼 집을 빙 돌아 뒤쪽에 부엌으로 갔다. 부엌문이 열려 있어서 모모는 멀리서부터 니노와 그의 아내 릴리아나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릴리아나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에 뭔가를 요리하고 있었다. 통통한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니노는 손짓을 해대며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구석에는 두 사람의 아기가 요람에 누워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아기 곁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살살 흔들어 주었다. 부부는 말싸움을 그치고 모모를 건너다 보았다. 니노는 언뜻 미소를 지었다. 아, 모모 너였구나. 우릴 찾아오다니 친절하기도 하지. 릴리아나가 조금 무뚝뚝하게 물었다. 뭐 좀 먹을래? 모모는 고개를 저었다. 니노가 짜증을 내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왔어? 우린 지금 너하고 얘기할 시간이 정말 없어. 모모는 나직이 대답했다. 그냥 묻고 싶었어요. 왜 저한테 오지 않으세요? 니노가 발끈 성을 내며 대꾸했다. 나도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 딴 걱정거리가 있단다. 릴리아나가 요란하게 냄비를 덜그럭거리며 소리 질렀다. 그래, 저희는 딴 걱정이 있지.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싫은 기색을 보여서 오랜 단골들을 쫓아낼까 하는 것 말이야. 그게 지금 저희의 고민이란다. 모모야, 생각나니? 옛날에 구석에 탁자 하나를 언제까지나 차지하고 앉아있던 노인들 말이야. 저 사람은 글쎄 그 손님들을 쫓아냈단다. 밖으로 내동댕이 친 거야. 그러지 않았어. 다른 술집을 찾아보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을 뿐이야. 주인으로서 그 정도는 얘기할 권리가 있다고. 니노가 변명을 하자 릴리아나는 발칵 화를 내며 대꾸했다. 권리? 권리 좋아하시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짓이에요. 당신은 그분들이 딴 술집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집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지. 면도도 하지 않은 그 늙은이들이 우리 집에 웅크리고 있을 때는 술값을 치르는 점잖은 손님들은 얼씬도 안 했으니까. 당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게다가 고작 하루에 한 잔 살 능력밖에 안 돼서 싸구려 붉은 포도주 한 잔을 시켜놓고 저녁 내내 죽치고 앉아있는 그런 치들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남겠어? 니노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릴리아나가 받아쳤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까지 잘해왔어요. 니노가 거칠게 맞받아쳤다. 여태까지는 그랬지.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 주인이 집세를 올렸어. 예전보다 3분의 1을 더 내야 한다고. 모든 게 비싸지고 있어. 술집을 몸을 덜덜 떠는 늙은이들의 피난처로 만들면 난 어디서 돈을 벌지? 왜 내가 딴 사람들 처지를 생각해줘야 하냐고. 내 처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뚱뚱한 릴리아나는 쾅 하고 프라이팬을 거칠게 가스레인지에 내려놓았다. 당신한테 한마디 하겠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굵은 허리에 버티고 섰다. 당신이 말하는 몸을 덜덜 떠는 그 가난한 늙은이들 중에는 애토레 아저씨도 들어있어요.
내 가족을 모욕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아저씨는 돈을 치르는 당신의 그 잘난 손님들처럼 돈이 많진 않지만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니노가 커다랗게 손짓을 하며 대꾸했다. 물론 에토레 아저씨는 다시 오실 수 있어. 그러고 싶으시면 그냥 계셔도 된다고 말했잖아. 하지만 아저씨가 그러려고 하지 않으셨어. 당연하죠. 친구들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더러 저기 바깥 한 구석에 혼자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 계시란 말이에요? 니노가 버럭 고함을 쳤다.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무튼 난 초라한 술집 주인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저 당신의 에토레 아저씨 처지를 생각해주다가 그러고 싶진 않아. 난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고. 그게 무슨 죄되는 일이야? 나는 이 가게를 번창시키고 싶어. 나 혼자만을 위해 이러는 건 아니야. 당신과 우리 애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그래도 날 이해하지 못하겠어, 릴리아나? 릴리아나가 거칠게 대꾸했다. 못해요. 꼭 냉혹해져야 되는 거라면, 그리고 벌써 그렇게 시작한 거라면 나 없이 해봐요. 난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릴 테니까 맘대로 해요. 릴리아나는 그 사이 다시 울기 시작한 아기를 모모에게서 받아안고 부엌을 뛰쳐나갔다. 니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서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만지작거렸다. 모모는 그런 니노를 말그러미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하긴 상냥한 사람들이었지. 나도 그 노인네들을 좋아했어. 그래 모모, 나도 가슴이 아파.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뭘 어쩔 수 있겠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걸. 어쩌면 릴리아나가 오를지도 몰라. 그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노인들이 떠난 다음부터 왠지 술집이 낯설게 느껴져. 추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요즘에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나만 혼자 다르게 살아야 하지? 혹시 넌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모는 보일 듯 말 듯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니노는 모모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마찬가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빙그레 웃었다. 니노가 말했다. 네가 우니까 좋구나. 옛날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지.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이제 너를 다시 찾아가마. 릴리아나하고 함께. 모레는 술집이 노는 날이야. 그때 가보마. 됐지? 모모가 대답했다. 예. 니노는 봉지에 사과와 귤을 가득 담아 모모에게 주었다. 모모는 집으로 돌아갔다. 니노와 그의 뚱뚱한 아내는 정말 모모를 찾아왔다. 아기도 데려왔다. 맛있는 음식이 하나 가득 담긴 바구니도 들고 왔다. 릴리아나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모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보렴. 글쎄, 니노가 에또레 아저씨와 다른 노인네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와주십사고 부탁했단다. 니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랬지. 니노는 개면쩍어서 공연히 머리를 극적이며 덧붙였다. 노인들이 모두 다시 왔어. 술집을 번창시키는 일은 허사가 되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 다시 편해졌어.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니노. 아주 화창한 오후였다. 니노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모모는 옛 친구들을 차례차례 찾아갔다. 저 옛날 과일 상자 널빤지로 조그만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 주었던 가구장이를 찾아갔고 침대를 주었던 부인네들을 찾아갔다.
한마디로 전에 모모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즐거운 마음이 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갔던 것이다. 모두들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더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더러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옛 친구들이 정말 다시 모모를 찾아왔고 예전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모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색 신사들의 사업을 방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